반갑습니다.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자, 한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네 번째 중단원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에서 첫 번째 사회구조와 생활 모습이 변화하다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2페이지와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교통 발달과 도시화 등의 변화를 파악하고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을 설명할 수 있다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한국인 노동자와 농민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생활 양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 흐름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는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을 먼저 살펴보고, 자,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양식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지 내용을 함께 보면서 수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입니다. 자, 식민지 근대화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자, 일제가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근대화를 실시한 겁니다. 자, 여기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통의 발달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약탈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대화를 실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철도를 건설했다. 그럼 그런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조선에 있는 식량을 빠르게 약탈하거나 군수물자를 실어 나름으로써 전쟁에 용이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민 통치의 정당성에 활용한다. 자, 여기서 이 정당성은 뭘 뜻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식민 지배를 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함으로써 조선의 경제나 사회가 발달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식민 통치가 조선의 발달에 유리하다라는 식의 정당화에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근대화시킨 것이 조선인들의 생활이나 경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통치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화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근대적 도시화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철도나 항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이 편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계를 보시면 일본인과 일부 부유한 한국인만 혜택을 받았고, 자, 이런 근대화를 위해서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각종 세금으로 부과되면서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오히려 겪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근대화에서 이제 교통의 발달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은 그때 당시에 철도를 건설해서 발달을 시켰는데 X자형의 간선 철도망을 완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하나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호남선, 마산선, 경부선, 경원선, 경의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철도를 이제 연결하면서 X자형의 간선형 철도를 만들었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군수물자를 빠르게 실어 나른다거나 아니면 호남 지역에 있는 쌀을 빠르게 이제 부산으로 이동을 시켜서 일본으로 반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자형의 이러한 철도 건설은 일본이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도를 만들게 되면서 영향은 우선 지역 간의 교류가 확대가 됐고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됐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조선인들이 지역 간 이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철도가 조선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거나 조선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일제의 대륙 침략이라든지 경제적인 수탈에 활용되는 측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우리 생활에 끼친 영향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 발달과 도시 빈민의 형성입니다. 자, 도시화는 이제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도시가 발달되는 현상을 이제 도시화라고 하죠. 그래서 개항장이라든지 기차역 부근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통상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항장이나 기차역 부근의 신흥도시 그리고 공업이 발달한 공업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그 도시가 점차 커지고 도시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이런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도시화에도 약간의 그늘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원화된다는 게 그건데, 자, 도시는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구분돼서 발달을 합니다. 자,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훨씬 더 빨리 또 성대하게 발달을 하고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민층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빈민화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이원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성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도시의 이원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경성은 청계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쪽에 한국인 거리가 있고요. 오늘날의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거리가 형성이 되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거주 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날의 충무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인들 집단 거주 지역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나뉘어가지고 도시화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자, 이게 이제 경성 남촌, 즉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충무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높은 건물, 근대식 건물이 생겨나면서 도시가 발달을 하고 자, 뭐 이거는 이제 경성 북촌의 상가인데 이건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오늘날의 종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한국인 거주 지역이 발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 빈민이 형성이 되는데 몰락한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나가요. 근데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농지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에 갔는데 도시에서도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빈민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에서 빈민촌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에 빈민촌의 형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변화와 노동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이 조금씩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1910년대, 20년대는 방직 공장이나 식료품 공업 같은 1차 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이런 뭐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보다는 제1산업, 그러니까 제조업, 간단한 제조업들이 발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20년대는 방직공업과 식료품 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제의 공업화 정책으로 광공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30년대 중반입니다. 자, 그리고 중일 전쟁이 1937년에 발생을 하거든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일전쟁 이후에는 중화학공업이 발달을 한다. 이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전쟁에 쓰이는 물품을 만드는 군수산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이러한 전쟁에 우리나라의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제가 중화학공업을 발달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의도에 의해서 일본이 약탈하는 물품에 의해 가지고 산업구조가 변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제조업이 발달을 하고 1차 산업이 발달을 하고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광공업이 발달을 하는데 이것도 일제의 공업화 정책에 의해서 발달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전쟁에 우리의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이 발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자, 노동자들은 위에서 도시화할 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장기간의 노동에 시달립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노동의 기본권으로 정해져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길게는 16시간, 짧게는 12시간 같은 이런 장기간의 노동에 많이 시달렸고, 자, 반면에 이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았는데 특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서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같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성 노동자나 미성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낮아요. 네, 이런 식으로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이라든지 미성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임금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빈민화되는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생겨나는 그런 민족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노동자들의 어떤 환경 자체가 열악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농촌의 개편과 농민의 삶입니다. 자, 농촌의 개편을 보시면 1910년대에 우리가 경제정책으로 일제의 경제정책으로 뭐가 실시가 됐죠? 그렇죠.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됐죠. 그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일본인 지주들이 대토지를 이제 소유하게 됐고 19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죠. 그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조선이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전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자, 특히 일본인 지주라든지 한국인 중에서도 지주가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소작농이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소작농들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진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이제 경작권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가지고 소작농들도 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었는데 일본인 지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지주의 권한이 강해졌다 했죠. 그래서 2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소작을 하기 때문에 이 소작농들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소작농의 어떤 조건도 상당히 열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작농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전부 다 상실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가서 빈민으로 전락하는 이런 상당히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30년대가 되면 일제가 이런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나서요. 왜 그러냐? 자, 소작농이 있어야 그래도 농촌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데 1930년대부터 이런 소작농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시로 떠나가지고 농민들이 조금씩 감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작농이 너무 감소하고 농사지을 농민들이 없게 되면은 일본인 지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촌의 삶을 개선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농촌에 들어와 가지고 궁핍하게 살더라도 농촌에 있어라. 이런 의도에서 이제 일본이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어떤 운동을 전개를 하느냐. 자, 농촌진흥운동입니다. 자, 농촌진흥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다시 적어줄게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게 1930년, 32년에 이제 실시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일제에 의해서 실시된 제도고요. 자, 춘궁의 퇴치나 아니면 부채, 그 빚을 지는 거죠. 이 부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농촌을 이제 살려보겠다라고 일제가 진행을 한 건데, 자, 문제는 이 농촌진흥운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지금 조선의 농민들이 못 사는 것은 조선의 농민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농민들이 더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면은 춘궁도 채취할 수 있고 빚을 지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더
더 부지런하게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농촌진흥운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농촌이 못 살고 농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것은 농민들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일제의 어떤 탄압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다. 다만 농민들의 생활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일제가 이런 정책도 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일본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34년에는 뭐가 실시가 됐냐면 조선 농지령이라고 하는 이 법령이 실시가 됐어요. 자, 이 조선 농지령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 19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교과서 194페이지를 보시면 내용 설명이 돼 있죠. 자, 지주의 자의적인 소작권 이동을 막고 작물에 따라서 소작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원래는 2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3년에서 7년으로 소작 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선 농지령이 발표가 됐는데 하지만 이는 지주제를 유지하면서 소작 쟁의를 줄이고 소작지의 생산력을 높이도록 소작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량한 법령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주가 자기 마음대로 소작권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령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농민들의 생활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생활 양식은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의식주 생활이니까 의식주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의생활은 고무신, 운동화, 구두, 양복 등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집신 뭐 이런 거 대신에 고무신이나 운동화, 그다음에 구두, 양복 같은 이런 의상을 입게 됐고, 자, 중일 전쟁 이후에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복이라는 것을 이제 착용을 하고 여성은 몸빼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바지라고 하는 몸빼 있죠. 그거를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착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중일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관적으로 이제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의생활까지도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 일괄적으로 국민복을 입고 여자들은 몸빼를 착용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서 중일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 일본의 침략 전쟁을 열심히 이제 노동력으로 뒷받침을 해라. 이런 의도에서 의생활을 이제 간섭하고 조정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생활 같은 경우에 이제 서양의 문물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커피나 빵 같은 서양 식품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됐고 우동이라든지 어묵 같은 일본의 식품이 일반적으로 이제 소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주생활입니다. 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주택이라는 게 보급이 됐는데 이 문화주택은 내부의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당시의 최신식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식 주택, 이런 문화주택이 많이 보급이 됐고, 근데 이건 도시를 중심으로 보급이 된 거고, 농촌에서는 여전히 초가집이 대부분이었고, 자, 도시의 빈민들인 토막민, 이 토막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 외곽에 집이나 거적 같은 것을 둘러서 생활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보시면 이게 문화주택이거든요. 이런 문화주택과 같은 이제 큰 집을 도시에서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교과서 195페이지를 보시면 토막민의 생활 모습 해가지고 사진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풀하기 같은 거를 막 집에 덮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의 빈민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주거 형태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토막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서 이제
집입니다. 집이나 거적 같은 것을 이제 둘러서 생활하는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도시화라고 해서 굉장히 뭐 화려하고 모든 것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라 일부 가난한 농민이나 도시민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사회 구조와 생활 모습이 변화하다 내용을 살펴봤고, 자, 이 내용이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철도가 발달을 했다. 근데 이 철도의 발달은 어떤 식민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 도시는 이원화돼서 발달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은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낮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자, 그리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이나 조선 농지령 을 발표했지만 별로 큰 효과는 없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